저는 국경을 넘는 순간 부모님의 죽음도 함께 두고 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그분들을 다시 만난 순간 제가 버린 건 죽음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한 여자가 목숨 걸고 국경을 넘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철조망을 넘어 얼어붙은 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았지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녀가 믿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당신이라면 죽은 줄 알았던 부모를 서울 지하철역에서 마주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려가 안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얼어붙을까요? 이 여자는 울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아닌 그저 공포만이 그녀를 휘감았으니까요.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재회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강혜진의 손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손만이 아니었어요. 발도, 얼굴도, 심장까지 얼어붙은 것 같았지요. 2019년 12월 어느 밤, 두만강 얼음 위를 기어가던 그 순간을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어. 혜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뒤돌아보면 북한이고 앞으로 나아가면 중국이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총소리가 들렸지요. 탕, 탕, 국경 경비대였어요. 혜진은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멈추는 순간 그건 죽음이었으니까요. 얼음 위를 기어서 또 기어서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살았다.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봄 서울 관악구의 작은 고시원. 혜진은 32살이 되어 있었어요. 탈북한 지 3년 만에 겨우 남한 땅을 밟았고 정착 지원금으로 이 좁은 방을 얻었습니다. 방 안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걸이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혜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었고 배고파도 굶어 죽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혜진은 작은 재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재단이라고 해봤자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액자 안엔 사진이 없었어요. 그저 종이에 이름 2개만 적혀 있었지요. 강철민 아버지, 박순희 어머니. 사진이 없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져올 수 없었으니까요. 탈북할 때 혜진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옷 한 벌, 신분증조차 없었지요. 모든 걸 버리고 맨몸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버린 건 물건만이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함께 버렸습니다. 혜진은 북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믿었어요. 2018년 여름 아버지 강철민은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불법 거래였지요. 보위부에 끌려갔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총살당했대. 이웃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공개 처형이라던데. 어쩌면 좋아. 혜진은 그 말을 듣고도 울지 못했어요. 울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저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떨기만 했지요. 그로부터 석 달 뒤 어머니 박순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었어요. 아니, 병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은 굶어서 죽은 거였지요. 남편이 끌려간 뒤 어머니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먹을 게 없기도 했지만 먹을 힘도 없었던 겁니다. 엄마, 일어나. 제발. 혜진이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차가운 몸뚱이만 남아 있었어요. 29살 혜진은 그렇게 고아가 되었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관도 없었고 꽃도 없었습니다. 그저 산비탈에 구덩이를 파서 어머니를 묻었지요. 표지판 하나 세우지 못했어요. 그럴 돈도 허가도 없었으니까요. 미안해요, 엄마. 나중에 꼭 다시 올게요. 혜진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다시 올 수 없다는 걸.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도 부모님처럼 죽을 거라는 걸. 그래서 혜진은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탈북은 지옥이었어요. 두만강을 넘는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 1년을 숨어 살았고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갔지요.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중국 공안에게 쫓긴 적도 있었고 브로커한테 배신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밀림 속에서 길을 잃어 사흘 동안 굶기도 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잘 살게요. 그쪽에서 편히 쉬세요. 강을 건너며 그녀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북한에 남겨진 부모님의 영혼에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게.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봄 서울. 혜진은 남한에 정착한 지 석 달째였어요. 통일부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쳤고 정착금을 받아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탈북자시구나. 일은 잘하실 수 있어요? 면접관들은 대놓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혜진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지요. 결국 식당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에 월급 18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혜진에겐 소중했습니다. 이 돈으로 나중에 엄마 아빠 묘라도 제대로 만들어 드려야지. 혜진은 월급의 절반을 저축했어요. 언젠가 북한에 다시 갈 수 있다면 그땐 부모님 묘를 제대로 모시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꿈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엔 다시 갈 수 없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혜진은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2호선 신림역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길이었지요. 오후엔 편의점 야간 알바가 있었거든요. 지하철은 붐볐어요. 혜진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이 정도는 익숙했으니까요. 신도림역을 지나 대림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혜진은 안쪽으로 밀려났지요. 그때 누군가 혜진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중년 여자였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단발머리에 회색 코트를 입은 여자. 혜진은 무심코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췄어요. 어머니? 혜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혜진의 어머니 박순이었어요. 얼굴이 조금 달랐습니다. 살이 쪘고 피부도 좋아 보였어요. 북한에서 봤던 그 굶주린 모습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눈빛은 똑같았어요. 코 옆의 점도, 귀 모양도, 목소리도 틀림없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혜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어머니? 혜진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박순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이 떡 벌어졌지요. 혜진아? 그 목소리. 혜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지하철은 계속 달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을 뿐이지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죽은 줄 알았어요. 박순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미안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등포 구청역이 다가왔어요. 문이 열렸을 때 박순이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려. 우리 내려. 두 사람은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플랫폼 한쪽 구석,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모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혜진아 우리 딸. 혜진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며 참았던 눈물, 중국에서 숨어 살며 참았던 눈물, 남한에서 혼자 견디며 참았던 눈물. 모든 게 터져버렸어요. 역박 카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들었어요. 입에 대지도 못하고 그저 잡고만 있었지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 계세요? 박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탈북했어. 너보다 먼저. 뭐라고요?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묘까지 만들었는데. 박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너한테 말할 수 없었어. 무슨 소리예요? 대체 무슨... 혜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혜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순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끌려간 날 보이부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너도 조사 대상이라고. 일주일 안에 출두하라고.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쳐야 했어. 그 자리에서 바로 너한테도 말 못하고. 그럼 제가 본 어머니는 이웃집 김순자 아줌마야.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내가 부탁했어. 내가 죽은 척하면 너라도 살 수 있을까봐. 혜진은 숨이 막혔어요. 그럼 저보고 혼자 남으라고요? 미안해. 하지만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었어. 박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두만강을 건넜어. 2019년 초에. 그리고 1년 뒤에 남한에 왔지. 너를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탈북자 명단에도 내 이름이 없었고.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2019년 말에 탈북했어요. 어머니 묘를 만들고 나서. 둘은 침묵했습니다. 서로를 찾아 헤매던 3년이 허공에 떠올랐어요. 아버지는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순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내 아버지도 살아있어. 뭐라고요?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아있다고요? 총살당했다며요. 그건 거짓 소문이었어. 내 아버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어. 하지만 탈출했어. 그리고 작년에 남한에 왔어. 혜진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짓말. 진짜야. 내 아버지는 지금 부천에 살고 있어. 박순이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 줄게. 직접 만나봐. 혜진은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엔 강철민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혜진은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준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지요. 아버지. 4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혜진은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기쁨도 분노도 배신감도 그리움도 뒤섞여 정리가 안 됐어요. 나는 뭐였던 거지? 그날 밤 혜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배고픔을 기억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억이에요. 3살 때부터였지요. 엄마가 옥수수죽을 끓여주면
그걸 후루룩 마셨습니다. 하지만 배는 여전히 고팠어요. 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 내일 배급 나오면 밥 해줄게.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일이 와도 배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전역에 기근이 들었어요. 배급소는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서 먹었지요. 혜진네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아, 이거 먹어. 어머니가 건넨 건 나무 껍질을 삶은 거였어요. 맛도 없고 목에 걸렸지만 혜진은 먹었습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때 혜진은 5살이었어요. 아버지 강철민은 광부였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의 탄광에서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 땅 밑에서 석탄을 캤지요. 힘든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너 학교 보낼 거야. 아버지는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임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배급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건 약속일 뿐이었지요. 결국 아버지는 탄광을 그만뒀어요. 이렇게 일해봤자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 아버지는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장마당은 북한의 비공식 시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래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었지요. 불법이었지만 장마당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라면, 비누, 옷가지, 배터리. 국경을 넘나드는 밀수업자한테서 물건을 사서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어요.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었거든요. 조심해야 해. 보이부가 요즘 단속을 심하게 한대. 어머니는 늘 걱정했어요. 괜찮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아버지는 태연한 척했지만 혜진은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밤마다 아버지는 잠꼬대를 했어요. 안 됩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혜진은 벽 하나 넘어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지요. 혜진이 10살 되던 해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 명숙이가 쓰러졌습니다. 길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진 거예요. 명숙아, 명숙아. 혜진이 흔들었지만 명숙이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배고파. 명숙이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혜진은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명숙이가 쓰러졌어. 어머니가 따라 나왔지만 이미 명숙이는 숨을 거둔 뒤였어요. 굶어 죽은 겁니다. 겨우 10살짜리 아이가.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엄마, 나도 죽어? 무슨 소리야? 우리 혜진이는 안 죽어. 어머니는 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느꼈어요. 어머니의 몸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혜진은 밥을 먹을 때마다 명숙이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명숙이는 못 먹고 죽었는데. 죄책감이 목구멍을 눌렀어요. 혜진이 15살 되던 해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장마당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어머니는 중국산 옷을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다리가 성한 데가 없었지요.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혜진은 알았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 어머니의 얼굴은 누렇게 떴고 손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 병원 가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괜찮아. 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사흘 뒤 혈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양실조예요. 약도 없고 그냥 집에서 푹 쉬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북한의 병원엔 약이 없었습니다.
의료 장비도 없었어요. 의사들도 굶주리고 있었지요. 혜진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엄마, 내가 돈 벌게. 엄마는 쉬어. 우리 딸이 다 컸네. 어머니는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15살에 장마당으로 나갔어요. 학교는 그만뒀습니다. 어차피 학교에 가도 배울 게 없었거든요. 선생님들도 굶주려서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혜진은 중국산 담배를 팔았어요. 아버지가 밀수업자한테서 사온 담배를 한 값씩 나눠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몇 갑 팔렸어요.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요. 비싸네. 800원에 줘. 네. 혜진은 깎아달라는 대로 깎아줬어요. 안 팔면 굶으니까요. 밤이 되면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돈을 드렸습니다. 오늘 3,000원 벌었어요. 우리 딸 장하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15살짜리 딸이 돈을 벌어오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슬펐던 겁니다. 2015년 여름, 혜진이 26살 되던 해였어요. 그날은 장마당이 유난히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였고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혜진은 담배를 팔고 있었어요. 담배 사세요. 중국산 담배. 그때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보이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장마당을 포위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요. 불법 거래 현장, 전원 체포. 혜진은 얼어붙었어요. 도망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요원 하나가 혜진에게 다가왔어요. 너 뭐 파는 거야? 담배요. 어디서 났어?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이 뭐야?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답하는 순간 아버지도 끌려간다는 걸 알았거든요. 말 안 해? 그럼 너부터 끌고 가야겠네. 요원이 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 사람들이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요원들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혼란 속에서 혜진은 팔을 빼냈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도망쳤습니다. 담배 보따리도 돈도 다 버리고 그저 살기 위해 뛰었지요. 집에 돌아왔을 때 혜진은 헐떡이고 있었어요. 엄마. 어머니가 혜진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보이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철민 동무 계십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네, 접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보이부로 출두하십시오. 불법 거래 혐의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집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밤 혜진은 아버지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여보, 나는 끝났어.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조사만 받으면 되잖아요. 조사가 아니야. 끌려가는 거야. 정치범 수용소로.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혜진아, 아빠 잘 다녀올게. 아버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두려움을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꼭 돌아와요. 그럼 저녁에 보자.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골목길로 사라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혜진과 어머니는 보이부에 찾아갔어요. 강철민을 보러 왔습니다. 면회 불가. 제발이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정치범은 면회가 안 됩니다.
문전박대였어요. 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가세요. 안 가면 당신들도 끌고 들어갑니다. 보이부 요원은 차갑게 말했어요. 혜진과 어머니는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소문이 돌았어요. 강철민 총살당했대. 공개 처형이래. 장마당 앞에서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았어요. 시신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밥을 먹지 않았어요. 엄마, 밥 먹어야 해. 난 괜찮아. 엄마. 혜진이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라갔어요. 걷지도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지요. 2018년 겨울 어머니가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 혜진이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혜진은 그날 고아가 되었어요. 29살에 장례를 치르던 날 혜진은 어머니의 옷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였어요. 펼쳐보니 편지였습니다. 혜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구나.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교도 못 보내고 너만 고생시켰어. 엄마는 이제 아빠한테 가려고 해. 너는 여기서 벗어나렴. 이 땅을 떠나. 제발 살아남아라.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야.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혜진은 그 편지를 읽으며 무너졌어요. 엄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엄마, 나 이 땅 떠날게. 엄마 말대로 살아남을게. 다음 날부터 혜진은 탈북을 준비했어요. 브로커를 찾았고 돈을 모았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끝에 2019년 12월 마침내 두만강을 건넜지요. 얼음 위를 기어가며 혜진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잘 살게요. 꼭 잘 살게요. 그렇게 혜진은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있다는 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부천역 앞 작은 식당, 혜진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물잔이 아니라 혜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던 거지요. 곧 오실 거야. 어머니 박순이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괜찮아?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은지 아닌지 스스로도 모르겠더군요.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총살당했다고 들었던 그 사람. 지금 이 순간 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식당 문이 열렸어요. 중년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점퍼에 낡은 청바지를 입은 60 가까운 남자였지요.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어요. 머리카락은 반쯤 희끗희끗했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혜진이 기억하는 그 날카롭고 강인한 눈빛. 아빠. 혜진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강철민은 멈춰 섰어요. 딸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혜진아. 두 사람은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혜진이 일어서며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아버지도 딸을 향해 걸어왔지요. 아빠. 혜진아. 둘은 부둥켜 안았습니다. 식당 안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혜진은 아버지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빠 죽은 줄 알았어요. 총살당했다고. 미안하다. 미안해. 아버지도 울고 있었어요. 굵은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이며 계속 미안하다고 되뇌었지요.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아버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강철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이야기다. 들을게요. 다 들을게요. 혜진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지요. 아버지는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말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그날 보이부에 끌려갔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조사를 받았지. 어디서 중국 물건을 샀냐? 누구한테 팔았냐? 매일 고문당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뒤 판결이 났어. 정치범 수용소 10년형. 10년. 총살은 거짓 소문이었어. 누군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나 봐. 아마 보이부에서 일부러 그랬을 거야. 가족들이 나를 찾지 못하게.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어요. 나는 수용소로 보내졌어. 함경북도 산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지옥 같은 곳이었지.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수용소에서의 3년. 혜진은 숨죽여 들었어요. 아버지는 하루 16시간씩 노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돌을 나르고 땅을 팠지요. 밥은 하루 2끼, 그것도 옥수수죽 반 그릇이 전부였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갔어. 매일같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나도 몇 번이나 죽을 뻔했지. 그럼 어떻게? 탈출했어. 혜진은 숨을 멈췄어요. 2018년 겨울이었어.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철조망을 넘었지. 3명이 함께 도망쳤는데 나만 살아남았어.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국경까지 사흘 동안 걸었어. 눈밭을 헤매면서 발가락 2개가 동상에 걸려 잘라냈지.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만강을 건넜어. 그리고 중국에서 1년 반을 숨어 살았지. 그 뒤에 남한으로 왔고. 언제요? 2020년 여름. 혜진은 계산했습니다. 자신이 남한에 온 게 2022년 초였으니 아버지가 먼저 왔던 거였어요. 그럼 저를 찾으셨어야죠.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찾았어.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찾았어. 하지만 내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어. 탈북자 명단에도 정창민 명단에도. 저는 2022년에 왔어요. 나는 내가 북한에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브로커한테 부탁했지. 너를 찾아달라고. 북한에 남아있는 내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아버지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도 없었어. 너를 아는 사람도 없고 너를 본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나는 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혜진은 깨달았어요. 죽은 줄 아셨군요. 그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내가 굶어 죽었거나 보이부에 끌려갔다고 생각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엄마는요? 엄마도 저를 죽은 줄 알았어요? 박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나도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왜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셨어요? 포기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2019년에 탈북했어. 그리고 2년 동안 중국과 태국을 거쳐 남한에 왔지. 2021년 말에. 그리고 너를 찾으려고 했어. 탈북자 센터에도 가보고 통일부에도 연락했어.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내 이름이. 그럼 더 찾으셨어야죠.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제가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알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알아. 하지만 나는 내가 북에서 어떻게 지낼지
너무 걱정됐어. 혼자서, 부모도 없이. 그래서 나는 내가 이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일어섰어요. 다 핑계예요. 혜진아. 아니에요. 다 핑계라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버렸어요. 인정하세요. 그 말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버리다니 무슨 소리야? 그럼 뭐예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난 게 버린 게 아니면 뭐예요? 혜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죽은 척하고 떠났어요. 저보고 거짓 장례식을 치르게 했어요. 아빠는 총살당했다는 소문만 남기고 사라졌고요. 저는 29살에 고아가 됐어요. 혼자 남았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보위부에 끌려갈 상황이었어. 너까지 위험했어. 그래서 나는 죽은 척하고 도망친 거야. 너를 지키려고. 지키려고요? 혜진은 비웃었어요. 저를 지켰어요? 어떻게요? 저는 혼자 남아서 굶었어요. 장마당에서 담배 팔다가 보위부한테 쫓겼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게 저를 지킨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25년 동안 절 찾지도 않고 연락 한 번 안 하고 그러다 서울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식당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조용히 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갈게요. 세 사람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5월인데도 바람이 차가웠지요.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혜진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인정해. 너한테 말했어야 했어. 어떻게든 연락했어야 했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미 부모님 없이 사는 법을 배웠어요. 혼자 사는 법을요. 혜진아, 우리는 내 부모야. 어머니가 혜진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혜진이 소리쳤어요. 말해보세요. 저를 두고 떠난 게 버린 게 아니면 뭐예요?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생존이었어. 뭐라고요? 생존이야. 우리는 살기 위해 떠난 거야. 너도 우리도 살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수용소에서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어. 나도 죽을 뻔했어. 그래서 도망쳤어.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엄마도 마찬가지야. 보위부에 끌려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도망친 거지.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어떻게 살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라고요? 부모님 묘 앞에서 울면서 살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혜진아, 우리는 내가 강한 아이라고 믿었어. 강하다고요? 혜진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강하지 않아요. 약해요. 혼자서 무서웠어요. 매일 울었어요. 부모님 생각하면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혜진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말 듣기 싫어요. 혜진아 앉아. 싫어요. 혜진은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혜진아. 아버지가 뒤쫓아왔습니다. 어디가?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혜진아,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무슨 얘기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혜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혜진아, 제발. 혜진이 멈춰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아빠, 응,
저한테 부모가 필요했던 건 20년 전이었어요. 제가 10살일 때, 15살일 때, 20살일 때, 그때 필요했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어른이 됐어요. 혼자 사는 법도 배웠고요. 혜진아, 돌아가세요. 제발. 혜진은 아버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날 밤 혜진은 고시원 방에서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부모님이 살아있다는 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됐어요. 엄마, 아빠. 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5번 더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혜진아,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더 만나자. 제발. 혜진은 문자를 지웠어요. 아버지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혜진아, 아빠다. 내 말이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혜진은 그 문자도 지웠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았어요. 식당 일을 하고 편의점 알바를 하고 고시원에 돌아와 잠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자꾸 났어요. 지하철에서 마주쳤던 그 순간, 식당에서 울던 아버지의 모습, 미안하다고 말하던 어머니의 눈빛. 잊어야 해. 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야.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끝낼 수 없었습니다. 2년 뒤 혜진은 여전히 그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관계를 끊어야 할까?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가족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혼자 사는 게 나을까?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평생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봄 혜진은 34이 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었고 식당과 편의점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지요. 부모님과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몇 번 더 왔었지만 혜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거야. 혜진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마다 지하철에서 어머니를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에서 아버지와 포옹하던 순간도요. 잊어야 하는데 혜진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혜진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라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지요. 벨이 울렸어요. 문이 열리며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무심코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계산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혜진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강혜진 동무 맞습니까? 그 억양, 북한식 말투였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멈췄어요. 누구세요? 제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 부모님의 안전입니다.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버지 강철민 동무, 어머니 박순희 동무. 두 분 다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한 범죄자들입니다. 남자는 한 걸음 다가왔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혜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부르세요. 하지만 당신 부모님이 위험해질 겁니다. 남자는 웃었어요. 소름 끼치는 미소였지요. 우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남한 땅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꺼져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계산대에 명함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부모님께 전해주세요. 조용히 귀국하면 용서해드릴 수도 있다고.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벨이 딸랑 울렸어요.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혜진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하얀 명함에 전화번호 하나만 인쇄되어 있었지요. 이게 뭐야? 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년 만에 어머니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혜진이야. 혜진아. 어머니는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1년 만이네. 어떻게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어디야? 집이야. 왜? 아빠는? 아빠도 여기 계셔. 혜진아, 무슨 일 있어? 혜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위험해. 1시간 뒤, 3사람은 24시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진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거 아까 편의점에 온 사람이 줬어. 아버지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런 미친. 아빠, 이게 뭐야? 북한에서 온 사람이야?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를 쳐다봤지요. 어머니도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결국 찾아왔어. 그럴 줄 알았어. 2사람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혜진은 테이블을 쳤습니다. 대체 뭐야? 설명해줘.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혜진아, 우리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또 뭐가 있는데? 우리가 남한에 온 뒤로 북에서 사람들이 계속 찾고 있었어. 사람들? 보이부야. 탈북자 추적조. 혜진은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탈출자를 절대 놔두지 않아. 특히 내 아버지처럼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무슨 정보?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나는 수용소에서 일하는 고위 간부의 비리를 목격했어. 중국과의 불법 거래, 죄수들 학대, 뇌물수수. 그걸 알고 탈출했지. 그래서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날 찾아온 건 협박이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를 찾기 위해 너를 이용하려는 거지. 어머니가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연락 안 한 거야. 뭐라고? 1년 전에 우리가 만난 직후 우리 집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겁이 났어. 너한테까지 위험이 미칠까봐. 그래서 연락을 끊은 거야. 너를 보호하려고.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내가 부모님을 거부해서 연락이 끊긴 게 아니었어? 아니.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연락 안 한 거야. 너를 지키려고.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내가 걱정할까봐.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우리 가족인데. 혜진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는 부모님이 날 싫어해서 연락 안 한 줄 알았어. 1년 동안 그렇게 믿었어. 미안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국정원에도 연락하고 보호를 요청해야지. 그게 가능해?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지. 너를 지켜야 하니까. 어머니가 혜진을 꼭 안았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너무 많은 고통을 줬어. 혜진은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어요.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도. 아버지가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국정원을 찾아갔어요. 담당자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탈북자 추적조 얘기군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 들어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탈출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나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꺼냈어요. 신변 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강철민 씨께서 목격하신 수용소 내부 정보, 간부들의 비리, 그런 것들이요. 아버지는 망설였어요.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 정보를 공개하면 북에서 더 집요하게 쫓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면 당신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지요. 담당자는 펜을 내밀었습니다. 결정하세요. 아버지는 혜진을 쳐다봤어요. 혜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 할 것 같아. 아빠가 본 걸 세상에 알려야 해. 그래야 수용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구할 수 있잖아. 아버지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이렇게 용감했었나? 아빠한테 배웠어. 아버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국정원에 수용소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의 이름, 비리 내용, 학대 현장, 불법 거래 증거, 모든 걸 낱낱이 밝혔어요. 국정원은 그 정보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제 언론도 보도했어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 탈출자, 충격적인 증언, 간부들의 비리와 죄수 학대 실태 폭로, 아버지 강철민의 이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혜진은 신문을 보며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아버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그곳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혜진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 나도 너 자랑스러워. 이렇게 강하게 자라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혜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강혜진, 내 아버지가 한 짓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혜진은 손이 떨렸어요.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협박 문자 왔어. 나도 왔어. 걱정하지 마. 국정원에서 보호받고 있으니까. 진짜 괜찮을까? 괜찮아. 우리 함께 있으면 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에 밥, 김치. 간단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혜진아, 밥 더 먹어. 어머니가 밥을 더 퍼주었어요. 엄마, 나 배불러. 조금만 더. 너 너무 말랐어. 혜진은 웃으며 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밥 먹네. 그러게. 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응? 미안해. 왜? 1년 동안 연락 안 한 거. 나도 잘못했어. 부모님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어머니가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우리가 먼저 미안해야지.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돼. 세 사람은 웃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북한 보위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앞으로도 위협은 계속될 거였지요.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023년 여름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 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채웠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방청석엔 인권활동가들과 탈북자들이 앉아 있었지요. 그 가운데 강철민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혜진과 어머니 박순희는 방청석 첫 줄에 앉아 있었어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속삭였어요. 아빠는 용감한 분이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제 증인 강철민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아버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제15호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이 고요해졌어요. 그곳에서 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루 16시간 노동이 기본이었습니다. 밥은 하루 2끼, 옥수수죽 반 그릇이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얼어 죽었습니다. 맞아 죽었어요. 매일같이 시신이 나갔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죄수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만도 못한 존재로 봤지요. 말을 안 들으면 매질했고 반항하면 독방에 가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장이 물었어요.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2016년 겨울이었습니다. 한 여자 죄수가 탈출을 시도했어요. 철조망을 넘다 잡혔지요. 그 여자는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전체 죄수가 보는 앞에서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간부 한 명이 총을 쐈어요. 머리에. 그리고 시신을 사흘 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경고의 의미로. 방청석에서 비명소리가 났어요. 혜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증언했어요. 간부들은 중국 브로커들과 불법 거래를 했습니다. 죄수들이 캔 석탄을 빼돌려 팔았어요.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사치품을 샀지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저는 그 거래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간부 이름도 기억합니다. 리철수, 김명호, 박진혁. 이 세 명이 주도했어요. 아버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용소에 있을 때 몰래 적어둔 기록입니다. 날짜, 거래 내용, 금액까지 전부 있습니다. 수첩이 의장에게 전달됐어요. 의장은 수첩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는 조사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증언은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낱낱이 밝혔습니다. 간부들의 이름, 비리 내용, 죄수 학대 사례, 탈출자, 처형 기록. 하나도 빠짐없이. 청문회가 끝났을 때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방청석으로 내려왔어요. 혜진이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 아니야. 나는 그저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어머니도 아버지를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증언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CNN, BBC, 알자지라 모든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수용소 생존자 충격적 증언, 간부 비리와 학대 실태 폭로, 국제사회 북한 압박 목소리 높여 SNS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해시태그 북한 인권, 해시태그 강철민 증언, 해시태그 수용소 진실,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일주일 뒤 유엔은 성명을 발표했어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국제조사를 시작한다.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규명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이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여러 나라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어요. 이건 강철민 씨의 용기 덕분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말했어요. 그분의 증언이 없었다면 세상은 진실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조선중앙통신이 성명을 냈습니다. 탈북 반역자 강철민은 거짓 증언으로 조국을 모독했다. 그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어디에 숨어도 조국의 정의가 그를 찾아낼 것이다.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위협이었지요. 혜진은 그 뉴스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위험해. 괜찮아. 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혜진아, 두려워하지 마. 우리에겐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 북한이 함부로 못해. 어머니도 말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보호하고 있잖아. 안전해. 하지만 혜진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2023년 가을, 혜진은 새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된 거예요. 혜진 씨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단체 대표가 말했어요. 탈북자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분이 필요했거든요. 혜진은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았어요. 사무실에 첫 출근한 날, 한 여자가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저도 부모님을 잃었어요. 탈북하면서 그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시간이 필요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해 겨울, 아버지는 국제인권상을 받았어요. 용기 있는 증언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에 알린 공로. 시상식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혜진과 어머니도 참석했어요. 아버지는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 상은 아직도 수용소에 갇혀 있는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시상식이 끝난 뒤 세 사람은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 혜진이 말했어요. 나도 아빠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 넌 이미 용감해. 아버지가 웃었어요. 혼자 탈북해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거야. 맞아.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딸이 제일 대단해.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비 반대편에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선글라스를 낀 채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강철민을 향하고 있었지요. 혜진은 그 남자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지만 남자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철민 동무. 북한식 말투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요?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요? 조용히 입 다물면 가족은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떠들면 전화가 끊어졌어요. 아버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아버지는 즉시 국정원에 연락했어요. 협박 전화 왔습니다. 녹음하셨습니까? 아니요. 갑자기 걸려와서. 다음부터는 꼭 녹음하세요.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최근 북한 공작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혜진은 알았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 일주일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출근길에 차에 타려는 순간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강철민 씨죠? 누구십니까? 남자는 대답 대신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좀 가시죠. 뭐 하는 거요?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옆에서 다른 남자 둘이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안 다치게. 3명의 남자가 아버지를 차로 끌고 가려 했어요. 바로 그때 거기서 국정원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손 놔. 경찰이다. 남자들은 당황했어요. 한 명이 도망치려다 제압당했고 나머지 둘도 붙잡혔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거의 끌려갈 뻔했어. 뉴스가 터졌습니다. 북한 공작원, 탈북자 납치 시도, 유엔 증언자 강철민 씨 습격 사건, 국정원 용의자 3명 체포. 전국이 들끓었어요. 국제사회도 발칵 뒤집혔지요. 유엔은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의 인권운동가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증인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북한의 테러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체포된 공작원들은 조사를 받았어요. 그들은 모두 자백했습니다. 평양에서 지령을 받았다. 강철민을 납치해서 북으로 보내라는 명령이었다. 실패하면 제거하라고 했다. 모든 게 드러났어요. 북한 정권의 테러 계획이 세상에 폭로된 겁니다. 국제사회는 경악했지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어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논의됐습니다. 북한은 인권 탄압뿐 아니라 국제 테러까지 자행하고 있다. 미국 대표가 말했어요. 이는 용납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엔 침묵했습니다. 변호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결국 새로운 제재안이 통과됐어요. 북한의 고위 간부 20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 중에는 강철민이 증언했던 수용소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리철수, 김명호, 박진혁. 그들의 해외 자산이 동결됐고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요. 혜진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남편이 세상을 바꿨어. 아버지는 2사람을 안았어요. 이건 우리 셋이 함께 이뤄낸 거야. 3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어. 혜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안전해. 우리 모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어요. 2026년 봄, 서울 마포구의 작은 사무실. 벽에는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탈북자들의 얼굴, 웃고 있는 가족들, 희망을 담은 눈빛들. 강혜진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35살이 되어 있었어요. 혜진 선생님, 상담 예약 전화 왔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연결해 주세요. 혜진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입니다. 저 작년에 남한에 온 사람인데요. 상담 받고 싶어서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물론이죠. 언제 시간 되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혜진은 수첩에 예약을 적었어요. 벌써 이번 주만 15번째 상담이었지요.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혜진은 더 이상 고시원에 살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원룸을 얻었어요. 햇볕이 잘 드는 남양집이었지요. 식당 설거지도 편의점 야간 근무도 그만뒀습니다. 이제 그녀는 탈북자 지원센터의 정규 직원이었어요. 센터장이 직접 제안한 자리였지요. 혜진 씨만큼 이 일을 잘할 사람이 없어요. 센터장은 말했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당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혜진은 매일 탈북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울어주고 안아주고 희망을 나눴지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혜진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져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괜찮아집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울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식사했어요. 일요일 저녁이면 어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를 먹었지요. 혜진아, 더 먹어. 국물이라도 더 마셔. 어머니는 여전히 혜진을 걱정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살 좀 쪘어. 괜찮아. 그래도 너무 말라. 아빠, 그치?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이 맞아. 좀 더 먹어. 혜진도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예전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상이었지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혜진이 물었어요. 좋아. 강연도 다니고 집필도 하고 있어. 아버지는 지난 3년간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경험, 탈출, 그리고 증언까지.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살아남은 자의 증언. 많은 사람이 읽었고 감동했지요. 해외에서도 번역 출판됐습니다. 다음 달에 미국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 정말요? 대단하다, 아빠. 너도 같이 가면 어떨까? 내 이야기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거야. 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괜찮아. 내 속도대로 하면 돼.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혜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어요. 사람들이 산책하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지요. 혜진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중국에서 숨어 살던 시간, 남한에 도착해서 겪은 외로움. 모든 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어. 나는 살아남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다음 날 센터에 새로운 내담자가 왔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왔어요. 탈북해서. 네, 들어요. 근데 너무 외로워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다 아프게 있고 매일 울어요. 혜진은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정확히 똑같았어요. 정말요? 네. 저도 가족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살아남아서 죄책감도 들었고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혼자 살겠다고 떠나온 게 잘못된 건 아닐까 매일 생각해요. 아니에요.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혜진은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용감해요.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온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요? 당신은 이미 이겼어요.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혜진은 여자를 안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한참을 울던 여자는 조금씩 진정됐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천만에요. 언제든 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날 저녁 혜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 미국 강연 같이 갈래요. 정말? 네. 내 이야기도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가자. 엄마도 같이. 좋아요. 혜진은 웃었어요. 2026년 여름 미국 하버드 대학교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인권 활동가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무대에 강철민, 박순희, 강혜진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선 첫 무대였어요.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용소 경험, 탈출, 증언.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어요. 어머니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부에 쫓기던 날 죽은 척하고 떠나야 했던 선택, 딸을 찾지 못한 후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혜진의 차례가 왔습니다. 혜진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그 상실을 끝냈다고 생각했어요.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아버지도. 죽은 줄 알았던 분들이 살아계셨어요. 혜진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그 다음엔 화가 났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나를 버렸냐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부모님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저를 지키고 싶었던 거고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한 거였어요. 청중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배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걸요. 혜진은 부모님을 돌아봤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지켜주셔서.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부모님을 껴안았어요. 세 사람은 무대 위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혜진 씨,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라고 느꼈을 때였어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비록 부모님이 곁에 없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학생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큰 용기를 얻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뒤 혜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혜진은 센터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어요. 매주 10명의 청소년이 센터를 찾아왔고 혜진과 다른 멘토들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부도 가르치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때로는 그냥 밥을 같이 먹기도 했어요. 누나, 저도 나중에 누나처럼 사람 돕는 일 하고 싶어요. 한 16살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분명히. 혜진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2027년 봄, 혜진은 36살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집 마당에서 세 사람은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혜진의 생일이었거든요.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혜진아, 소원 빌어. 어머니가 말했어요.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북에 남은 사람들도, 여기 온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촛불을 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아버지가 물었어요. 비밀이에요. 혜진은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자기 방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2027년 4월 15일.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엄마와 아빠가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예전엔 이런 날을 꿈도 꾸지 못했다. 혼자 살 거라고, 영원히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삶은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아픈 기억이 있고 슬픈 순간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고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혜진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뒤 혜진은 센터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대의 할머니였어요. 작년에 탈북했다고 했지요. 손녀딸 때문에 왔어요. 할머니는 말했어요. 손녀가 먼저 왔거든요. 3년 전에 그 애를 보고 싶어서 나도 왔지. 다시 만나셨어요? 네. 어제 만났어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3년 만에 봤는데 그 애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이제 대학생이래요. 기쁘시겠어요. 그럼요. 근데 그 애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고맙다고.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고맙지. 살아서 손녀를 다시 볼 수 있어서. 혜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그날 저녁 혜진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나 오늘 할머니 한 분 만났어. 응? 70대 할머니인데 손녀 보러 탈북하셨대. 대단하시네. 맞아. 그래서 생각했어. 우리도 대단한 것 같아.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응. 살아남은 것도, 다시 만난 것도,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것도 다 대단한 거야.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아, 고마워.
내가 고마워, 엄마. 날 낳아줘서, 날 사랑해줘서, 나도 사랑해. 나도. 2027년 가을, 혜진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어요. 다시 만난 가족. 매일 밤 2시간씩 썼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날, 어머니를 지하철에서 만난 순간, 아버지와 재회, 그리고 용서와 화해, 모든 걸 담았어요. 1년 뒤 책이 출판됐습니다. 첫 번째 독자는 부모님이었어요. 혜진아, 이거 정말 잘 썼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담아줘서 고마워. 아빠,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책은 많은 사람에게 읽혔어요. 탈북자들뿐 아니라 가족과 갈등을 겪는 사람들,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가 혜진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아요. 한 독자가 편지를 보냈어요. 저도 부모님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지만 혜진 씨 책을 읽고 용기를 내서 연락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은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다니. 글을 쓴 보람을 느꼈습니다. 2028년 봄, 혜진은 37살이 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제 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지요. 부모님은 건강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강연을 다녔고, 어머니는 탈북자 여성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어요. 가족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지요. 어느 일요일 저녁, 세 사람은 한강을 걸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참 예쁘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러게.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아빠, 그 얘기 또 하려고? 아니, 들어봐. 나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어. 많이 부족했지. 나도 완벽한 엄마가 아니었어. 어머니도 말했어요. 혜진은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저도 완벽한 딸이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 아버지가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맞아. 어머니도 혜진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그날 밤 혜진은 집에 돌아와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2028년 5월 1일. 오늘 한강에서 부모님과 노을을 봤다.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고 엄마도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정말로 괜찮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함께 있다. 그게 전부다. 나는 두만강을 건너며 많은 걸 잃었다. 부모님을, 고향을, 과거를. 하지만 더 많은 걸 얻었다. 자유를, 희망을,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을. 삶은 때로 잔인하다. 하지만 그만큼 아름답기도 하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혜진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뒤, 혜진은 4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탈북자 지원센터는 이제 전국에 5개 지부를 둔 큰 조직이 되었어요. 혜진은 이사로 일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요. 아버지 강철민은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의 책은 전 세계 20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어머니 박순희는 탈북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세 사람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이젠 혜진의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북한은 어떤 곳이에요? 6살 손자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향이야. 아픈 기억도 많지만 그리운 곳이기도 해. 언젠가 갈 수 있어요? 그럴 날이 오겠지. 내가 크면 함께 가자.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혜진은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40년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두만강을 건너던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혜진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혜진은 미소 지으며 걸었어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그래서 더 강해졌습니다.